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강남센터 소화기 내과 교수 임선입니다. 오늘은 위식도 역류질환에 대해서 모든 것, 욕심을 좀 내봤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목차들입니다. 먼저 임상에서 만나는 케이스들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검진 내시경을 한 케이스입니다. 45세 여성으로 2주 정도의 가슴 안쪽에 따가움이 있다. 이 증상은 물을 마시면 좀 나아진다 라고 하였습니다. 내시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화살표가 가르쳐주는 그 세모 모양의 식도 점막 손상 소견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 작은 화살표는 그 식도와 위 점막의 경계 부위가 불명료해진 소견입니다. 이 불명료해진 소견은 미란성 식도염에는 속하지 않지만 이것도 역류성 식도 질환의 소견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증상이 있어서 증상에 대한 치료약을 처방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보겠습니다. 48세 남성으로 상부 소화기 증상이 전혀 없다라고 하셨고 내시경을 했더니 이렇게 식도 점막 손상들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분은 상응하는 증상이 없기에 따로 약물 치료 처방은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72세 남성으로 역시 검진 내시경을 하러 오셨고 이분은 오래전부터 간헐적으로 신트림, 명치 부위 쓰림, 헛배부름 증상이 있었고 이들 증상은 케비진 복용으로 증상 완화가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내시경을 했더니 이렇게 점막 손상 부위가 관찰되고 또 오므려지는 부위와 식도 점막의 경계 부위가 갭이 있는 탈장 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분은 산분비 억제제뿐만 아니라 운동조절제를 처방하여 치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케이스는 이제 외래로 오신 분입니다. 77세 남성인데 전형적인 상기도 감염, 우리가 감기라고 표현하죠. 상기도 감염에 대한 증상을 기침, 가래, 인후통, 콧물 등의 증상을 호소해서 거기에 준하는 약을 처방했고 그리고 한 보름 후에 감기 증상은 많이 좋아졌는데 기침과 가래가 좀 남았다 라고 하셔서 다시 외래로 오신 분입니다. 감염 후 기침에 준한 약을 처방했고 이후에 계속 이물감이 생겼다, 마른 기침이 계속된다 라고 하시면서 외래로 다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지 과민에 대한 검사 및 이비인후과 검사를 시행했는데 두 가지 다 정상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시행했습니다. 내시경을 보시면 이렇게 위 식도 접합 부위에 손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분의 2년 전 사진에서는 증상이 없었을 뿐더러 내시경 사진에서도 상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식도염에 대한 치료 후에 증상이 호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위 식도 역류 질환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가? 말 그대로 위의 내용물들이 식도로 역류해서 불편 증상을 유발하거나 이로 인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질환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런 증상들이 경도로는 주 2회 이상, 중등도 이상으로는 주 1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 질환으로 간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불편 증상이 무엇이냐? 가슴 쓰림, 산, 역류 같은 증상을 얘기를 하고 합병증은 식도 협착이나 발해식도, 식도암, 그 중에 선암을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했을 때 식도 점막에 상처가 관찰되는 미란성 식도염과 증상은 있지만 내시경상 상처는 없는 비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를 보았습니다. 미국 및 유럽에서는 10 내지 30%로 비교적 흔한 질환으로 발표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미란성 식도염이 7 내지 9% 정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는 1995년부터 10년 이상 쭉 봤을 때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그 위식도 역류질환 연간 진료 인원을 보면 최근 2020년에는 458만 9천, 그러니까 460만 정도의 인원이 치료를 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역류성 식도 질환의 그럼 원인이 무엇일까? 여기 보시면은 그 입에서부터 그
위까지 길이 있습니다. 음식을 내려보내는 식도이고 그 식도는 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되는 부위에 하부식도 관략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특수한 형태의. 여기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 근육이 관찰되어 있고 이 근육은 우리가 음식을 삼키면 이완돼서 음식이 내려갔다가 그 음식이 도로 올라올 때는 딱 막아주는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옆에 보시면 이런 횡격막의 인대들이 함께 역류를 방지하는 장치로 작용되는데 그 장치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역할을 못하면 위내의 내용물들이 역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부식도 관략근의 낮은 압력. 이는 일시적 이완이거나 해부학적 결손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피지올로직하게 그러니까 생리적으로 역류 현상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올라간 것들이 빨리 쓸어내리지 못하면 그러니까 식도 청소 능력이 감소하거나 또는 그 식도가 과민하거나 이럴 때도 위식도 역류 질환이 발생을 할 수 있고 위내 배출 능력이 저하됐을 때도 저류된 내용물들이 식도로 올라갈 찬스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한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위험 인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먼저 식도 탈장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열공성 식도 탈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상인들은 식도 점막과 위 점막이 만나는 경계 부위가 이 횡격막을 기점으로 해서 서로 이제 만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 모습인데 열공성 식도 탈장에서는 위의 일부가 횡격막 위쪽으로 당겨 올라가서 위가 그 흉곽 내에 위치하게 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내시경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위쪽 두 사진은 정상적인 모습이고 아래쪽 두 사진은 열공성 식도 탈장에 대한 모습입니다. 내시경이 식도에서 위로 진입할 때 보시면 여기 오므려지는 위치와 식도와 위의 상피 접합 부위가 약간 갭이 있습니다. 또한 반전을 했을 때도 이렇게 내시경 기계와 오므려지는 데가 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열공성 식도 탈장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횡격막이 조여지는 그런 역할을 못 받기 때문에 역류가 잘 조장이 됩니다. 그리고 비만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 보면 그 비만 유병률과 GERD, 위식도 역류 질환의 유병률이 이제 일치한다라는 보고를 한 것도 있고 또 이 그래프는 그 가로축이 비만도를 나타내고 세로축이 GERD의 위험 정도를 나타낸 건데 비만할수록 그 GERD가 생길 위험도가 크다. 크게는 2.9배, 거의 3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임신 상태입니다. 이거는 아시다시피 복강 내 압력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고 네 번째로는 생활습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 음식, 음주 이런 것들이 원인일 수 있는데 미국 소화기 내시경 학회에서 일반인들에게 나눠주는 리플렛을 보시면은 이렇게 커피나 초콜릿, 페퍼민트, 마늘, 양파, 그다음에 지방식이 매운 음식, 알코올 등은 하부식도 관략근의 압력을 낮추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신주스, 과일, 토마토 이런 것들은 그 자체 내에 산도가 높기 때문에 위식도 역류 질환에 안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마시는 소다, 피지 드렁크라고 하죠. 그 콜라 사이다 같은 그런 음료는 그 위내 압력을 올리기 때문에 안 좋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지방식이는 위내 저류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거론된 음식들이 과연 나한테도 불편한 증상을 유발하는지에 따라서 제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흡연, 야식, 복압을 증가시키는 상황 등이 이제 있겠고 일부 약물에서 하부식도 관략근의 압력을 낮추는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위식도 역류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증상을 보시겠습니다. 증상은 전형적인 증상과 비전형적인 증상이 있겠는데 전형적인 증상에서는 가슴 쓰림과 산 역류가 있겠고
비전형적인 증상에서는 삼키기 곤란하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쉰 목소리가 나타난다, 만성 기침이 있다, 모기물감이 있다, 이런 것들이 속합니다. 진단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위식도 역류질환은 가슴쓰림이나 산역류 같은 전형적인 증상만으로도 치료 시작은 가능합니다. 임상에서 행해지는 검사로서는 PPI 테스트, 그러니까 양성자 펌프 억제제라고 위식도 역류질환에 대한 치료약인데, 이 약을 시험적으로 복용케 해서 증상 완화가 일어나는지를 보고 진단 겸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내시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내시경 가격이 비싸지 않아서 대부분이 내시경을 받게 되는데, 꼭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증상으로 삶의 질이 저하될 때, 경고 증상이 동반될 때, 산해지 8주 1차 치료를 했는데 반응이 없을 때, 고령자에서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해보는 게 맞습니다. 네, 경고 증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중 감소, 연하곤란, 구토, 위장관 출혈, 빈혈, 상복부 종괴감이 있을 때는 꼭 내시경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시경으로 무엇을 보는지, 식도 손상 여부 및 정도를 파악하고 발의 식도나 식도 탈장 유무를 보게 되고, 그 외 다른 소화기 질환, 종양이나 이런 것들을 감별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24시간 식도 산도 검사가 있습니다. 이는 아주 가는 관을 코를 통해서 식도 하부 쪽에 위치하게 하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식도 내 산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럼으로써 위산 역류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식도 내압 검사가 있습니다. 이는 식도 관략근, 하부 식도 관략근의 압력, 이완에 관한 정보 및 운동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는데, 수술을 고려하는 환자에서는 필히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검사 방법 중에 한국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 내시경 검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식도 위 접합부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이에 반해서 내시경상에서 이런 미란 식도 손상들이 5mm 이하가 한 줄에서 보이는 경우, 5mm 이상이 한 줄에서 보이는 경우, 그런 손상들이 융합된 경우, 융합된 손상 정도가 75%를 넘는 경우를 ABCD라고 해서 로스앤젤레스 클래시피케이션을 임상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그레이드 C나 D는 중등도 내지 중증의 역류성 식도염으로 간주하고 증상이 없어도 치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시경을 하면서 관찰하려고 하는 것은 발의 식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발의 식도라는 것은 식도 하부의 그 상피가 그 위 상피로 치환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거기다가 조직 검사를 했을 때 특수 장상피 화생에 이제 소견이 존재하는 경우를 발의 식도라고 하는데, 임상에서는 조직 검사 없이 내시경적으로 식도 점막이 상피가 있어야 할 자리에 위 상피 세포가 존재하는 경우만을 가지고도 내시경적 발의 식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발의 식도의 의의는 식도 선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그 빈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0.3에서 3.5%라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는 만성 GERD 환자에서 10 내지 15%에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치료 및 예방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치료 목표는 증상의 완화, 재발 방지, 상처 부위의 회복 등이 있겠고, 또한 합병증을 예방하고자 함이 있습니다. 그 치료 종류로는 생활습관 개선이나 약물치료, 내시경적 치료, 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먼저 그 생활습관 개선을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야식, 과식, 지방식을 줄여야 되고, 산이 많은 음식도 또한 제한해야 합니다. 금연, 금주가 필요하고, 비만하거나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는 체중 감량이 필수적입니다. 어떤 한 보고에 의하면 체질량 지수를 3.5 정도로 낮추면 GERD 증상이 한 2.4배 정도까지 증상 소실을 경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중의 한 10% 이상을 감량하면 그런 체중 감량이 없는 그룹보다는 증상 소실을 2배 이상 경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야간 역류가 많은 경우에서는 침대 머리를 높여서 취침하시는 것도 권유합니다. 두 번째로는 약물 치료가 있겠습니다. 산분비 억제제, 제산제, 위운동조절제, 알긴산염, 이건 점막보호제죠. 이런 것들을 사용해 볼 수 있겠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산분비 억제제입니다. 위산의 생산을 줄이는 거죠.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포타슘 경쟁적 산 억제제가 최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히스타민2 수용체 기량제는 보조나 유지요법 때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양성자 펌프 억제제나 포타슘 경쟁적 산 억제제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양성자 펌프 억제제는 1차 치료제로 인정받고 있고 이렇게 많은 약들이 지금 시판되어 처방되고 있습니다. 이 약들은 초치료 때는 하루에 한 번, 조식 전에 이제 표준 용량을 복용하게 되고 최소 4 내지 8주간 치료를 하게 되면 90%에서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이때 반응이 없으면 표준 용량의 2배 용량을 복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증상 완화가 이루어진 경우에 약물을 중단하면 80%에서는 6개월 내에 재발을 한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 치료가 필요하겠고 이럴 때는 필요시 투여하는 온디맨드 방법이 추천됩니다. 한국에서 발견되는 위식도 역류질환, 즉 미란성 식도염은 대개 아까 말씀드린 LA 클래시피케이션 A 또는 B 정도로 경도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유지요법으로 들어갈 때는 최소 용량으로 온디맨드 방법을 추천을 하고 그레이드 C나 D의 중등도 내지 중증의 식도염일 때는 최소 용량으로 레귤러하게 복용하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포타슘 경쟁적 산 억제제는 최근에 개발되어 테고프라잔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양성자 펌프 억제제보다는 산 분비 억제력이 더 강력하고 더 신속하다고 합니다. 또한 음식 섭취와 무관하게 복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많이 처방을 하고 많이 복용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은 부작용에 대한 완전히 이발레이션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 두 번째로 제산제는 분비된 산을 중화시키는 약입니다. 위운동조절제는 하부 식도 관략근의 압력을 상승시키고 위 배출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시도합니다. 세 번째 단계로는 내시경적으로 치료를 하는 겁니다. 여기 식도와 위 접합 부위에 고주파를 주어서 상처를 낸 다음 거기를 강화시키는 스트레타 방법이 있겠고 내시경으로 점막 절제를 해서 이렇게 힐링이 되면 조여진 모습을 보게 되는 방법도 있고 내시경적으로 그 위 저부에 주름을 만들어서 장벽을 강화시키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 복강경으로나 개복해서 항역류 수술을 하게 되는데 역시 위 저부에 주름을 만들어서 하부식도 관략근을 보강하는 수술입니다. 그 다음 Q&A를 보겠습니다. 위식도 역류질환에 관련하여 궁금한 것을 적어주십시오 했더니 이렇게 많은 질문들이 올라왔습니다. 이것들을 6개 카테고리로 제가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취침 중에 부정기적 역류가 있다. 소화되기 전에 바로 누우면 역류 현상이 두드러진다. 식후 자세, 수면 자세도 알려주면 좋겠다. 식사 후 몇 분 후에 누우면 되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음식을 섭취를 하고 그 음식물이 위 내에 저류하는 시간들을 살펴보았을 때 밥 한 공기는 2시간 45분, 거의 3시간이 걸리죠. 소고기나 돼지고기 100g은 4시간 15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위식도 역류질환 환자들은 위 배출 능력이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정상적인 소견보다는 조금 더 저류하게 되겠죠. 그래서 식후 3시간 이후에 취침이 권장이 됩니다. 또한 취침 시 역류가 일어나는 환자들은 그리고 심한 식도염을 동반한 환자에서는 침대의 머리 부분을 15 내지 20cm 정도 올려서 주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는 중력을 이용해서 식도에서 그 청소하는 능력을 증가시키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위가 왼쪽에 존재하거든요. 그 위를 아래쪽으로 놓게 되는 좌측 와위로 왼쪽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것이 또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 외국에서는 이렇게 그 상체를 올리는 벽에가 따로 판매되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참조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내시경을 찍을 때마다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는데 특별 증상은 없는데 너무 장기간이라서 걱정이 돼요 라고 하셨습니다. 국내에 무증상의 미란성 식도염의 빈도는 보고자마다 36.7%에서 90%로 다양합니다. 이렇게 많은 환자들을 치료치 않고 지내는 게 맞을까? 이런 의사에게도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2004년에 이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보고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81명의 무증상의 미란성 식도염 환자들을 평균 35개월, 그러니까 3년 정도 되겠죠? 치료 없이 3년 정도 뒤에 추적 내시경을 시행했을 때 내시경상 호전이 되었던 사람이 91%, 변화가 없었던 사람이 5%, 악화가 3.7%였습니다. 여기서 미란성 식도염의 정도는 아까 말한 LA 클래시피케이션 A, B 정도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95%, 96%가 크게 문제 없이 길게는 68개월까지 괜찮았다라는 보고이죠. 이 보고를 토대로 무증상의 경도의 식도염은 그냥 크게 치료 안 하고 생활습관 개선 정도로만 치료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위절제자의 역류 억제 방법에는 어떤 게 좋을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위암이나 다른 이유 때문에 위를 3분의 2 절제하는 위아전 절제, 그리고 전체를 절제하는 위전절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위절제 범위에 따라서 역류성 식도염 발생이 9.5%에서 37.4%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위를 절제를 하면 위산뿐만 아니라 체액이나 담즙도 식도를 자극하게 됩니다. 물론 위 전체를 절제하는 경우에 위산은 없겠죠. 이런 경우에 발생되는 식도염에서는 어떤 치료를 하고 있는지, 임상에서는 소식으로 자주 식사를 하시라, 그 다음에 침대머리를 올리시라, 약물은 그 전형적인 위식도 역류질환에 쓰는 약물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위절제자에서는 트립신 억제제, 담즙 결합 제제,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더 사용이 되고 있고, 체액이나 담즙이 역류되는 경우에 그 우회도로를 만드는 수술도 한 치료 방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트립신 억제제는 담즙 내에 존재하는 트립신, 프로테아제이죠. 이것을 억제해서 이로 인한 식도의 자극을 경감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담즙산 부착제는 담즙을 부착해서 식도 점막을 자극하는 것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사용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비인후과에서 역류가 있다라고 처방을 했다. 목심 현상과 식도 건강은 어떠한지, 목 간지럽고 마른 기침이 있는데 이것도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식도염 소견은 내시경상 없고 증상만 심한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네, 역류 증상은 있으나 내시경상 정상인 경우를 비미란성 식도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체 한 60% 차지한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란성 식도염 환자에서 비전형적 증상, 쓰리다, 역류가 있다 이외의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또 반수가 있다라는 보고가 있었는데, 여기서 인후두 역류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는 위산 역류의 한 아형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병인이 서로 아주 새로운 다른 질환이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식도 역류질환은 식도 하부 관략근의 문제인데
위인 후두 역류는 상부 식도 관략근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디지즈 엔티티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증상은 쉰 목소리, 모기물감, 기침이나 연하 통증, 천식 이런 것들이 있고 후두경 사진을 보았을 때 발작이나 부종, 결절 등이 있겠습니다. 진단은 증상 및 후두경 사진으로 내려지게 되고 또는 24시간 식도 산도 검사를 하게 됩니다.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의 경험적 투여로도 진단을 하게 됩니다. 치료는 역류성 식도염 치료와 동일하고 간혹 신경 조절 인자를 사용해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를 사용해도 잘 낫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어떤 연구를 봤더니 이런 PPI를 사용했을 때 반응이 적은 인자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비밀환성 식도염일 때 잘 듣지 않을 수 있고, 불안장애, 우울장애가 동반됐을 때 잘 반응하지 않을 수 있고,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을 때 좀 날씬할수록, 여성일수록, 그리고 동남아시아나 호주에 살고 있는 사람일 때 그 PPI에 대한 반응이 적다라고 보고한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양성자 펌프 PPI를 사용을 했는데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조금 더 면밀하게 어떤 종류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사용했는데 증상에 호전이 없다. 그러면 그 식도 산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내시경상 식도염이 있는 그룹은 PPI를 쓰면서 그 검사를 하게 되고, 내시경상 식도염이 보이지 않은 경우는 PPI를 끊고 식도 산도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산의 역류가 일단 보였다. 그러면 내시경상 염증이 미란이 보였던 그룹은 용량을 올리고, 비밀환성 식도염이었던 그룹은 다시 그 PPI를 리스타트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폐하 검사, 산도 검사를 했는데 역류가 없다 라는 경우에는 식도염이 내시경상 보였던 그룹은 그 기존의 그 PPI를 사용하면서 그 역류 현상을 다 조절을 하고, 중첩되어 있는 다른 디지즈 때문에, 다른 질환 때문에 계속 증상이 남아 있을 거다라고 판단해서 기능질환의 중첩이지 않나, 그래서 거기에 맞게 치료를 하는 거고, 내시경상 미란이 보여지지 않은 경우에 봤더니 역류도 없다. 이런 경우는 기능성 질환, 다른 기능성 질환이거나 혹시는 정신과적 질환이 동반되어서 그렇지 않나 준하여 치료 방법을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역류는 있지만 생리학적 정도로 아주 정상적인 역류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속이 쓰리다라고 반응을 하게 되면, 이런 경우는 식도 과민이 아닌지에 대해서 다시 이발리에이션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장기간 PPI를 썼는데 괜찮을까요? 우리가 그 여러 논문에서 PPI를 썼을 때의 부작용 등에 대해서 발표한 것들을 모아보면 칼슘이나 비타민 B12, 마그네슘 등의 흡수장애가 있다. 소장대장의 염증으로 인해서 설사를 유발한다. 폐렴을 유발한다. 콩팥질환이 생긴다. 골절이 생긴다. 이런 보고들이 많습니다. 골절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들을 표현하는데 보시면은 그 PPI를 사용하는 자에서 15 내지 42% 정도는 골절이 많더라 라고는 하는데, 그 2017년에 미국 소화기학회의 전문가 견해라고 하는 그런 그 보고를 보면 PPI 사용자에서 골밀도 저하에 대한 일관된 결과가 부족하다라는 견해를 비추면서 PPI 사용자에서 주기적인 골밀도 검사를 할 필요는 없다. 추가적인 골밀도 검사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도의 그 식도염 환자에서 그 유지요법으로는 저용량의 온디맨드 요법으로 사용할 때
우리가 골 밀도 저하, 골다공증에 대한 염려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Q&A를 다 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